1994년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바이오스피어2라고 알려진 애리조나의 유리돔 단지의 비상구를 여는 2개의 실루엣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한 달 동안 갇혀있던 7명의 사람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임무는 완수했지만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혐의를 받게 되었죠. 기물 파손자는 아비게일 엘린과 마크 반틸로였어요. 이들은 처음에 그곳에서 실험용 쥐로 살았던 8명의 불쌍한 악마들 중 한 명으로 자신들이 겪은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 적합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3천여 종의 식물과 동물로 구성된 미니 세계를 건설했어요. 바이오스피어2는 3에이커 규모의 밀폐된 서식지로 미니 열대우림, 산호초가 있는 전용 해변, 초원 사바나, 습지, 사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는 그 누구도 그곳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그 안에 갇힌 8명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부르며 스타트랙과 같은 점프수트를 입고 직접 식량을 재배하고 직접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큰 기대와 5성급 호텔식 아침 식사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팀원 전체가 굶주려 얼굴이 주황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구인 바이오스피어 1에서는 2분이면 피자를 주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스피어 2에서는 마르게리따를 만드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우를 만들기 위해 밀을 수확하고 치즈를 만들기 위해 염소를 사육해야 했죠. 목표는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말 그대로 대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면 이산화탄소는 그들이 재배하고 있던 고구마가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는 그들의 일부가 됐죠. 본질적으로 같은 탄소를 반복해서 먹었기 때문이에요.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베타카로틴 과잉으로 인해 피부가 주황색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이 상황이 큰 문제를 드러냈는데 바로 바이오스피어2의 작물 수확량이 완전히 실망스러웠고 대원들이 굶주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고픔에 미쳐가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지하창고에서 바나나를 훔치는 등 후회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냉동실을 잠가야 했어요. 처음 6개월 동안 직원들은 각각 8에서 26kg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매일 누군가는 요리사를 위해 신선한 음식의 무게를 측정하고 영양소 정보를 컴퓨터에 기록하여 구성원들이 권장 칼로리, 단백질, 지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뷔페식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점점 배가 고파지자 요리사들은 음식을 세심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고구마, 당근, 과일이었고 일요일에 가끔 고기를 먹는 식단은 주당 80시간의 고된 육체 노동으로 지친 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바이오스페리언들은 매 끼니마다 여전히 배가 고팠고 맥도날드 햄버거, 초밥, 스니커즈바, 치즈케이크에 대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해졌어요. 위쪽은 강철과 유리로, 아래쪽은 단단한 강철 바닥으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유해가스를 방출하는 합성물질을 피하기 위해 들어오는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거실은 양모와 목재로 꾸며졌고 화학탈취제를 사용하거나 생일 촛불을 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바이오스피리언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식량과 미니 열대우림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를 생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산소를 매우 빠르게 잃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실험이 9개월 더 진행되면서 산소 농도는 21%에서 약 15%로 떨어졌는데 이는 후지산 정상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이오스피어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을 느꼈어요. 숨을 멈추지 않고는 한 문장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시작되었고 일부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기도 했어요. 바이오스피어2의 탄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 그들은 식물을 미친 듯이 키우고 토양의 물을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 경작을 포기하는 등 필사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자 모두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냉장 트럭이 나타나 바이오스피어2에 순수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유입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생태계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벌새와 꿀벌은 몇 달 만에 사라졌고 식물은 더 이상 수분을 받지 못했어요. 벌레와 진드기가 농작물을 공격했고 바퀴벌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유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4종류의 바퀴벌레를 들여왔지만 일반 가정 바퀴벌레가 최후의 생존자였습니다. 바퀴벌레는 어떻게든 몰래 들어와 번식해서 농작물에 심각한 위협이 됐어요. 밤이 되고 불이 꺼지자마자 부엌은 바퀴벌레로 넘쳐났습니다. 바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커피잔에 윤활유를 바르고 그 안에 파파야 조각을 미끼로 넣었어요. 바퀴벌레가 안으로 기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미끄러운 면을 기어올라 탈출할 수는 없었어요. 배고픔, 산소 부족, 벌레의 침입 등 누구라도 미쳐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격렬한 언쟁으로 컵을 던지고 침을 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결국 그룹 전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복도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바로 지나치곤 했어요. 절반은 품위 있게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음식과 산소를 원했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밀폐된 챔버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뚫려 있었어요. 도착한 지 2주 만에 제인 포이너라는 생물학자가 밥을 짓던 중 조리사고로 손가락 끝이 잘렸습니다. 의사가 손가락 끝을 다시 꿰매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며칠 만에 손가락이 시커멓게 변했어요. 그녀는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 병원으로 갔고 몇 시간 후 컴퓨터 부품과 컬러 필름 등 소모품이 가득 담긴 더플백을 들고 몰래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이 비밀스러운 배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체 실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디어는 이 실험을 리얼리티 쇼처럼 다루며 트렌디한 생태 예능으로 브랜드화했습니다. 전 세계의 헤드라인 뉴스는 마치 이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도했고 가족들은 바이오스피어 구성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는 등 우려를 표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유리 케이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마치 인간 동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6개월 동안에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2는 결국 코미디 영화 바이오돔과 수십 편의 재미있는 스케치에 영감을 주며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왜 실험을 그만두고 정문 밖으로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환경운동가들 중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은 모두 여전히 어떻게든 두 번째 지구를 건설하는 퍼즐을 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콘크리트에 흡수되어 사라진 7톤의 산소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항상 숨이 차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오스피리언들은 폐쇄된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이 실험은 큰 실패로 보이지만 많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밀폐된 생태계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산호초 복원 연구에 기여했으며 독성 화학물질 없이도 높은 생산성과 완전한 영양소 재활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유리 단지의 끝이 아닙니다. 바이오스피어2의 두 번째 임무는 1994년 3월에 진행됐어요. 이제 동영상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